공시 가격이 2배 뛸 때 보유세는 3배 이상 상승. 야, 이거 제목만 보더라도 이게 참 쉽지 않죠. 예,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뛰는 공시 가격에 나는 보유세. 그런데 이 보유세는 특히 공시 가격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화두가 되는 그런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장담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두 후보분이 이제 뭐 여당 야당 해서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정책 발표들을 하시고, 그러면서 지난 우리 채널에서도 한번 다뤄드렸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두 개 정책이 좀 비슷해진다. 그게 중위 투표자의 정리라고 제가 재정학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중도층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지 마시고 평소에 했던 행동들을 보시라고, 행동과 말을 보시라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그 유력 후보 두 분 중에 누가 되더라도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바꾸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제 의견이 틀릴 수 있고 틀리기를 바랍니다. 매일경제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뒤에 아마 좀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기자분들이. 일단 뭐 넘어가죠. 성함이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 좀 약간 기획 기사를 쓰신 것 같은데,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서머리거든요. 보시면은 집값 상승 플러스 현실화율 제고로 공시가 2018년 대비 2배 오른 곳 속출했다. 표준 단독 공시가 4년 새 최대 3배 뛴 곳도 있고 3월 공개 아파트도 2배 인상 많을 것 같다. 공시가보다 보유세가 더 오르고 있다. 공시가 2배 올랐는데 보유세 7배 뛴 곳도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세부담 상한선 적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고려돼 가지고 이렇게 좀 나온 거예요. 어쨌든 좀 우울하긴 한데 뭐 현실이 현재 이렇고 우리가 좀 이게 불편하다 그래서 외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볼게요. 그 기사가 길기 때문에 주요 내용 위주로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읽고 나서 신세 한탄만 하면 안 되겠죠. 좀 뭔가 대응 방안이라 조금이라도 제가 서머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제고에 주력하면서 지난 4년간 서울 주요 지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곧 3월에 발표할 아파트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할 것 같다. 그리고 공시가격 인상과 더불어 종부세 등 세율도 함께 올리면서 중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공시가격 상승 이상으로 더 커졌다.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높이면서 형평성, 균형성 제고라는 순기능은 커졌지만 일각에서는 1주택까지 보유세 상승폭이 가파라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기사죠. 지난해 말 공개된 올해 1월 1일자 기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해 보니까 2018년 대비 지난 4년간 초고가가 아닌 중고가 주택도 갑절 이상 뛴 곳이 많았다. 이게 전부 다 오른 거죠, 지금. 2018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2019년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급진적으로 끌어올린 영향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단독주택 같은 공시가격이 좀 사실 낮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고가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공동주택은 뭐 예를 들어서 70%인데 왜 단독주택은 50%밖에 안 되냐. 예를 들어서 형평성 어긋난다. 그랬더니 이제 같이 올려버린 거죠. 허수웃음이 좀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취지는 이해를 하긴 하는데 보유세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준이 이제 공시가격이라든가 기준시가 이 기준에 대해서 미시는 차익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모르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대사관을 위치한 한 단독주택이 2018년 공시가격이 5억 3,500이었는데 올해 12억 1,900. 이야, 엄청나네요. 127.9%에 달한다. 마포구 연남동의 한 단독주택 역시 5억 2,300에서 올해 14억 3천. 4년 새 174.4% 상승했다. 물론 일부이긴 하겠지만 뭐 엄청난데 이거?
연남동 일대 상권 발달과 현실화율 제고로 4년간 공시 가격이 3배 가까이로 뛴 거다. 아, 그러면 연남동 일대 상권이 만약에 좀 안 좋아지면, 물론 이제 그럴 일이 있으면 안 좋지만, 내려주는 건가요? 야, 이거 엄청 올랐네. 재개발 사업 구역에 많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가 역시 12억 5,500만 원으로 기존의 4억 9,300만 원 대비 154.6%가 뛰었다. 강남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강남 3구와 마용성 이외 지역도 누적 상승률이 2배 이상인 곳이 적지 않다. 왜 이렇게 오른 거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발표한 게 저는 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오죠. 2020년 11월이었어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립 이후에는 시세의 90%까지 올려야 하는 현실화율 목표치 때문에 중저가 주택도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뒤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보세요. 자, 이게 집값이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시간이고, 여기 이제 가격. 내가 이제 요때 취득을 한 거예요. 5억에 샀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요렇게 돼가지고 한 10년이 흘러서 (10억이) 됐다고 할게요. 자, 그런데 요게 기준시가라고 해볼까요? 50%인 2.5억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얼마까지 맞춘다는 거예요? 90%까지 맞춘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9억이거든요. 이쪽이 이 정도가.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1주택자예요. 그냥 내 집 하나는 있어야지 라는 사람인 거죠. 내 집 하나는 있어야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취득했을 때 그 당시에 소득은 그래도 정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소득이 받쳐준 상태에서 5억에 집을 주고 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집값이 올라요. 그래도 떨어진 것보다는 오른 게 낫잖아요. 근데 이 집을 팔 수 있어요? 내 집 하나는 있어야지 하는데 뭘 팔아요? 이거 팔고 다른 데 가려니까 다른 데도 비슷하게 올라는데, 게다가 또 대출도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여기서 거주하신 거죠. 근데 기분은 그래도 좋으실 거예요. 10억까지 올랐으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9억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9억 오른 기준으로 나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보유세를. 처음엔 2억 5천에서 냈어요. 이렇게. 여기 뭐 3억, 3.5억, 4억 매번 이렇게 돼요. 야,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게? 이렇게 계속 오른 가격으로 세금 보유세를 내는 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미실현 차익이잖아요. 미실현 차익. 이거 어떤 가상의 그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의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내가 팔고 좀 가라는 건가? 아니면은 집값이 안 오르는 곳만 찍어서 가야 되나? 근데 내가 모르잖아요, 이걸 내가 예측할 수 있어서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내리는 곳을 찍어서 간다면 반대로 오르는 곳을 찍어가지고 차라리 차익을 남기는 게 낫겠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해요? 미국 다른 색깔로 좀 해보자. 아이씨, 어렵다. 자, 미국 예를 들어서 미국.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주마다 세법이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요 시점으로 해버려요. 취득 시점으로. 취득 시점에 5억이었잖아요. 5억이었으니까 여기에서 뭐 1에서 2%인가 그래요. 이거는 제가 틀릴 수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저도.
그래서 그냥 쭉 가요. 쭉 가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이쪽 사람의 생각은 그거예요. 야, 너의 어떤 종합적인 어떤 소득 수준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요게 적당하니까 이걸 산 거 아니겠어? 이게 오르든 내리든 대신 내릴 때는 좀 배 아플 수 있겠지만 대신 네가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냥 처음 샀던 이 가격으로 내가 세금 내게 해줄게. 요거죠. 누가 더 합리적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해보시고 뭐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겠죠. 어쨌든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의논이 저는 활발하게 있어야지 저는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런 의견 제시 하는 순간 뭐 이상하게 막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래요. 물론 이제 저가주택 가운데서도 공시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왜 안 큰 거냐? 대주를 이뤘다는데 그럼 궁금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다른 데는 되게 많이 올랐는데 몇몇 군데는 또 이렇게 안 올랐대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궁금하고 왜 그럴까? 그럼 자연스럽게 그럼 뭔가 기준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뭘까라고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뭐 정보 공개 청구라든지 그런 걸 하면은 좀 정부에서는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공개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시세 상승 큰 아파트는 올해 2배 넘는 곳 늘 것 같다.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올해 3월에 공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된다. 뭐 밑에 사례니까 넘어가고요. 비강남권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비강남권 소형 아파트는 집값 상승에다가 정부의 현실화 재고로 누적 상승률이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집값 상승도 됐는데 여기에 정부의 로드맵 아까 말씀드린 요거 요 90%까지 맞춘다는 요거 그러면 여기서도 고민을 하는 게 맞아요. 왜 90%냐? 왜? 뭐 할 거면 95로 하지. 그럼 왜 80은 아니고 90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뭔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오르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인데 이제 앞으로 이건 거대한 트렌드예요. 빅 웨이브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 계속해서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나한테 무슨 영향을 미치는 거냐? 뭐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나는 이제 집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이 공시가격과 연관된 변수가 뭐 항목이 뭐 한 60 몇 개라고 얼마 전에 예전에 본 기사에 나오던데 저도 그렇게까지는 많이 모르고 일단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는 2개가 있잖아요. 재산세하고 종부세. 자 그럼 이제 공시가격이 이렇게 오른다. 그럼 보유세는 당연히 오르겠는데 문제는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보유세 오르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고가주택은 지난 4년간 보유세 부담이 급증을 했고 주택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부 종부세 대상 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4년새 3배에서 7배까지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고령자와 1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세 인하 방안을 준비 중이지만 인하 혜택을 못 받는 대상은 보유세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여기가 1주택자고 고령자를 고려하겠어요? 일단 1주택자는 특별히 투기소유로 볼 수 없잖아요. 실거주니까. 그런데 여기에 고령자가 왜 들어가겠어요? 아니 누구나 보통 40대 중반 정도의 소득 정점을 찍고 이렇게 쭉 점점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본인 현금 흐름은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데 보유세는 계속 오르게 생겼으니 이게 괴리가 생겨버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게. 그래서 좀 전에 나왔던 첫 번째 영상에서 나왔던 뭐 자녀하고 막교환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큰 거 줄 테니까 네 작은 거 나한테 줘 그냥. 아니면 그냥 증여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보유세가 부담이신 분들은 아까 일부 영상에서 좀 말씀 못 드렸는데 보유세가 부담이신 분들은 어설프게 막교환 하시면 또 안 돼요 이게. 참고 영상은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신한은행 우병탁
세무사님에 따르면 1주택자라도 종부세 문턱 효과 등으로 인해서 보유세 인상폭이 공시가격 상승폭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았다. 관악구 신림동 한 다가구 주택은 2018년 공시가격 8억 2천에서 올해 15억 3천으로 82%가 올랐는데 보유세가 232에서 716만 원으로 3배나 상승할 전망이다.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가끔 일부 몇몇 분들이 716만 원도 못 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본질을 흐리는 말이에요. 716만 원을 낼 수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32만 원에서 716만 원으로 3배 정도나 상승할 때 과연 그 과정이 올바른 거냐라는 거예요. 단돈 1만 원, 1원이라도 이거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잖아요. 이렇게 그냥 무조건 올랐을 때 이 과정에 있어서 정말 이게 맞냐라고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지. 여기에서 자꾸 본질을 벗어나는 716만 원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근데 가끔 그렇게 꼭 그렇게 그 본질을 흐트러트리는 그런 멘트들이 나오죠.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가주택의 보유세 증가폭은 훨씬 더 가파르다. 이것도 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90%가 맞추는데 2020년 11월에 나왔던 그 당시 보도자료가 시세,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15억 이상이면 고가주택에서 더 빨리 90%로 맞추고 15에서 9억이면은 조금 늦게 하고 9억 이하면은 더 늦게 하고 그러면 그 기준이 왜 그럼 9억 15억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게 기준이 된다 하더라도 고가주택은 무조건 그렇게 빨리 올려도 된다는 어떤 뭐에 대한 근거가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은 이 법에 다 있어야 되잖아요. 과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법으로 있어야죠. 법으로. 그래요. 신한은행 우병탁 팀장님 말씀 좀 볼까요? 지난 4년간 집값 상승에다가 현실화 로드맵까지 반영되면서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고 있죠. 집값 상승 플러스 정부의 그 로드맵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려서 불난 집에 이제 기름을 부은 거죠. 뭐 일부러 의도했겠습니까? 설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어떤 기관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가 안 세워져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보유세, 특히 건보료, 재산세 과표 기준 9억 넘으면 또 지역가입자 전환돼 버리죠. 그래서 재산세 과표 기준이 그러면 9억으로 가는데 지금 이렇게 급격히 올려버리면 그 기준도 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전혀 의논 안 하고 있죠. 당정이 마련 중인 올해 보유세 인하 방안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보유세 정상화 차원에서 공시가격을 손볼지 종부세로 손댈지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다. 공시가격 손보는 거는 엄청나게 큰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종부세율 살짝 찔끔 하는 거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걸 보고 이제 조삼모사, 뭐 언발의 오줌 누기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수능 어느 영역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여기 나오네요. 공시가격 보유세 상승률, 공시가격 오르는 거 120%, 170%, 155%, 보유세 전망. 공시가격은 82% 올랐는데 여기 209%, 80% 올랐는데 130%. 물론 이제 좀 뭐 기사에서는 일부러 좀 극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를 뽑았겠죠. 뭐 비슷한 사례가 있거나 뭐 역전 만들고 오히려 반대거나 그런 사례도 일부 있긴 할 거예요. 자료는 국토교통부 자료 플러스 우병탁 신한은행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뭐 출처는 밝히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좀 우울한 얘기를 좀 많이 드려서 좀 속상하실 텐데 나는 뭐 집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죠. 보유세가 저렇게 올라가면 이제 다주택자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집을 팔거나 아니면 증여를 하거나 그럼 아니면은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면은 이제 세를 줄 때 어떻게든 올리려고 할 거예요.
물론 시세가 받쳐줘야 돼, 수요가 받쳐줘야 되지만 수요도 없는데 올린다고 뭐 그게 되진 않겠죠. 근데 그게 그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 안 좋은 거죠. 왜 그래요? 집을 이제 팔면 팔 때 안 좋은 거부터 이제 팔거든요. 그래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데 현재 정부는 지금 무주택자들도 대출 규제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집이 나와도 살 수가 없어요. 증여를 하면 5년 정도 집이 시중에 안 나오고 묶여버리기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집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수요가 받쳐지는 한에서 월세나 전세를 올려버린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올리면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게 또 수요자가 나타나버리면 나보다 딴 사람이 그거를 잡아버리면은 내가 대신 밀려나 버리는 그런 어떤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4번 더 안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유세를 많이 낸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들은 그런 걸 갖기가 싫어져 버려요. 근데 이제 당연히 집을 사고 나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그런 걸 떠나서 내 집 마련을 하고, 그 내 집 마련에서 내가 좀 어떤 아늑한 우리 가족의 어떤 보금자리를 만들고, 이거는 이게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좋은, 뭐랄까, 이거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저도 그 2014년도에 처음 내 집 마련했을 때 저도 굉장히 많은 돈을 대출을 받아서 막 진짜 무서웠어요. 이렇게 내가 대출을 받아도 되나? 막 벌벌 떨고 진짜 그랬는데, 딱 등기부등본 받으니까 그 걱정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 애가 생후 한 100일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저랑 와이프랑 둘이 이제 빌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뭐 빌라 뭐 사는데 전혀 뭐 문제 없었어요. 살기도 편하고 좋았는데, 이제 아이는 또 다르더라고요. 담배 냄새가 올라오니까 저나 와이프는 그냥 에이씨 하고 그냥 창문 닫고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애는 그럴 수 없잖아요. 게다가 또 이른둥이로 태어나가지고 막 심장 초음파 검사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신경이 날카로워진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얘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좀 계속 이사하는 것도 좀 지친 것도 있어서 했는데, 지금 그 아파트를 보면은 되게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아파트를 보면은 부족한 게 많죠. 내가 왜 이런 데 샀을까 하는데, 그 당시로는 정말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거는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그거 전혀 모르잖아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맛을 누구나는 아니겠지만 좀 대다수는 느끼고 싶을 그런 맛일 텐데, 지금 이렇게 막 세금하고 막 세금 폭탄이다 그러고 막 보유세 많이 나온다 그러면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못 누리는 거에 대한 그 보상은 누가 해줄 거냐,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감성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고,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 이 보유세는요, 안 되시면 매각을 하셔야 되고요. 정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파트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비추예요, 비추. 왜냐하면 10년을 어떻게 믿어, 이게. 지금 3년도 안 돼서 그렇게 바꾸는데. 그럼 할 수 있는 또 하나 방법이 증여인데, 가급적 23년 전에 하시고요. 시가 인정이 도입돼서 되니까. 하실 거면 22년 4월 전에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요때 이제 또 확정이 되니까. 그리고 요 증여에서 또 하나는 부담부 증여를 좀 활용을 해보세요. 특히 비과세거나 일반과세, 뭐 똑같은 말인데 뭐 중과 배제되는 주택이라면은 좋거든요. 해볼만 해요.
그리고 우리 일부 시간에서 했던 것처럼 교환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좀 사전 시뮬레이션을 좀 잘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전 확인. 또 하나 뭐냐면은, 특히 이제 부부간 증여가 6억까지 되잖아요. 부부간 증여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공동명의인데 고가주택이다. 그럼 이거를 단독으로 좀 바꿔버리는 것도 해볼 만하다. 또 뭐가 있냐면, 고소득자, 고액연봉자. 이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있다면은 종합과세를 해버려가지고 보유세를 좀 경비 처리해라. 요건 좀 세무사님 꼭 찾아가세요. 되게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리고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만 되는 거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쓰기는 좀 그런데, 뭐 전세 만약에 상승분이 좀 있다 그러면은 전세 상승분을 다 받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반전세로 바꾸는 게 나을 수 있겠죠. 아니면 전세 상승분이 좀 크고 내가 좀 투자에 좀 관심도 많고 좀 그런 거 하는 거 좋아한다 그러시면 차라리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그 돈을 그냥 무조건 가져서 세금 내면은 그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일부 정리해가지고 똘똘한 하나로 그냥 심어 놓는 것도 방법이겠죠. 좋아요.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무튼 좀 이게 두 번째 기사가 살짝 좀 마음이 좀 먹먹해지긴 하네요. 이게 어떻게 될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저기서 이제 오고 있는 큰 파도기 때문에 뭔가 대응책은 있어야 됩니다. 미리미리 피하실 건지 아니면 저 파도에 몸을 맡겨서 웨이브를 타실지 아무튼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되 제가 뭐 여력이 안 돼서 다 좀 이게 답변 못 드리고 있는데 그건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멤버분들 좀 먼저 우선 드리는 거 양해 바라고, 특히 제가 이제 요즘에 정규생들하고 우리 연회원분들 이분들 뭐 케어하고 좀 이렇게 피드백 주느라고 좀 많이 유튜브를 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 양해 말씀드리고 대신에 제가 좀 설 연휴 지나고 나면 또 뭔가 제가 재정비를 할 거기 때문에 재정비를 해가지고 다른 포맷으로 좀 더 여러분들 도움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라이브도 계속 하면서요. 또 그런 것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비가 오니까 좀 약간 좀 더 차분하고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밀린 일 있으시면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멤버십 특강 지난주 했으니까 빨리빨리 복습하고 보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